주연은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눈에 띄는 대로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나와버렸다. 서은이 일을 하는 사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편의점 사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서은을 내쫓길 바라면서. 몰라, 아무리 말해도 서은이가 내 말을 안 들어. 남친 만나고 완전 변했어. 데이트한다고 옷 사달라고 그런 적도 있고. 주연은 일부러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게 하면 서은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처음 만났던 중학교 1학년 때처럼. 내가 없으면 넌 다시 왕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처럼 너한테도 내가 필요하다고.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63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63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네, 항아님하고 메일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저희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이꽃님 작가의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다. 처음에 제목이 좀 저에게는 자극적이기도 하고, 사실 아이들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의도로 네. 어렸을 때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책 제목으로 이렇게 탁 박히니까 좀 선뜻 처음에는 손이 가지 못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항아님께 줄거리 책 소개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심코 학교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아이들이 학교 뒤편 소각장 옆에서 서은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학교는 비명과 충격에 휩싸이고 서은이의 단짝 친구인 주연이는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주연이의 지문이 찍힌 벽돌이 증거로 제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은이를 괴롭혀온 주연이의 행적에 대해 증언합니다. 기자들은 수시로 찾아와 아이들이나 동네, 학원 주변의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조금이라도 자극적이고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부풀려 보도합니다. 심층 시사 프로에서까지 사건을 다루면서 주연이는 사이코패스 청소년 범죄자가 되고 주연이에게 중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주연이는 사건 당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친구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합니다. 경찰과 부모님, 변호사,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결백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주연이 자신마저 정말 자기가 서은이를 죽인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짧게 끊어진 장들이 인터뷰이들의 진술과 그 사이사이 진행되는 주연이와 변호사 또는 부모님이나 프로파일러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이들의 생생하고 다채로운 증언이 사실성 있게 다가와 소름 돋는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바뀌면 내가 파악하고 따라가던 사실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틀어져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곤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과연 이 아이들의 실제 관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정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는지 안개 속을 더듬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독자들은 더듬더듬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외로웠던 주연이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가난하고 왕따였던 서은이를 만나서 친구가 되고 서로에게 기대고 너무 좋아하지만 집착하면서 때로는 폭력적일 정도로 화를 내거나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 폭군이 되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서은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에 서은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서운하고 화가 난 주연이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인지, 사춘기 친구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되는지, 인간 사이의 관계란 무엇인지,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게 가능한지와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층위에서 생각하게 되는 좋은 소설이기도 하고, 소설이 줄 수 있는 극적인 정서적 긴장과 참신한 형식과 구성, 문체를 통해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간단 소감을 나눠볼까요? 이야기가 많이 무거웠어가지고 참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2, 3일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있는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학생들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있고 그런 것들이 기성세대라서 더 무거웠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우리들의 책임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표지는 보면 예쁜 일러스트인데 하이틴 소녀물을 떠올리게 하는 표지거든요. 네. 그런데 표지와 달리 내용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야기 갈래가 다채로운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의 이게 진상이 밝혀지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친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내막인가?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도 않잖아요. 네. 이 정도 분량의 청소년 소설인데 이렇게 다양한 갈등을 다 관점과, 담고 있다고? 네. 네, 그것도 이렇게 생생하게.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기도 하고. 네, 다양한 관점과 시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학생들의 삶으로 잘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어볼 만한 책이었는데요. 그럼 우리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짝 친구였던 주연과 서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다 보고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 단서들을 이제 뿌려놓죠. 네. 떡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단서들을 뿌려놓는데 어떨 때는 정말 외로움을 나누는 맞아요. 친구처럼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먹이사슬 관계인 것처럼도 보이고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나 싶은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뭘까요? 여기에 보면 서은이가 죽은 걸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범인으로 주연이가 지목이 되고 그거는 주연이의 지문이 묻어있던 벽돌 때문이었는데 이걸 정말 주연이가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 보다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게 이런 관계와 이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그리고 이런 죽음이나 학생들의 문제들을 어른들이 보는 그 시선의 문제들이 좀 더 부각이 되었던 소설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연이도 계속해서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서은이와의 관계에서 주연이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서은이가 죽은 이후에 주연이가 겪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연이가 점점 너무 안쓰러워. 상황들이 닥쳐요. 기자들부터 변호사부터 부모님부터 어느 누구 하나 주연이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헛것을 보게 되잖아요. 죽은 서은이가 나타나는 거죠. 주연이 앞에. 103쪽에 보면 주연이가 서은이 이미 이제 없는 서은이가 환각으로 보이는데 그때 서은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맞아, 나는 네가 좋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뒤에서 내 욕을 하지 않을 친구라 좋았고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줘서 좋았고 내가 잘못해도 실망스러운 눈으로 날 바라보지 않아서 좋았어. 너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라 좋았어. 주연은 고개를 들어 말없는 서은을 바라봤다. 그거 알아? 나는 네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좋아. 네가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각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서은이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 마음을 가지는 주연이를 보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연이는 서은이를 정말 좋아했고 둘 사이의 진심이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 관계였다. 마음이 진짜냐 아니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고 있는 마음 자체가 뒤틀려 있으면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연이는 이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외롭고 상처받고 풀어야 될 응어리가 되게 많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좋고 기댈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기분도 다 풀어내고 네, 나한테 막 이렇게 뭔가 불만스럽거나 했던 거 혹은 내가 뭔가 펼쳐내는 대로 다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면 그것도 서은이한테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정말 때로는 되게 하녀처럼 부렸어요 라는 아이들의 말이 맞는 면도 있고 맞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가 되게 다층적인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뭉쳐지면 그냥 이 둘은 친구였던 거 아닌가.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였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 사이의 우정을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 친구는 약간 이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 상처를 치유받고 싶고 그래서 내 욕망을 투영하기도 하고 또 그러는 친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면 주연이가 그렇게 서은이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중반 종반까지도 서은이가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선량한 아이인 것처럼 그려지다가 마지막에 주은이와 딱 대면한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내가 너 이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까지도 사실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둘이 그냥 맞아요. 친구였구나. 사실은 서은이가 죽지 않았으면 이런 관계는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한 측면에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용을 하기도 하고 사실 뭐 그게 좋진 않지만 또 보면은 서은이의 입장에서도 내가 너를 이용했어 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대면했을 때는 정말 싸우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그렇게 화가 났을 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 전에 남자친구에게 서은이가 주연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 주연이가 외로워서 그런다. 그러니까 주연이가 자기한테 너무할 때 남자친구가 너 어떻게 그런 걸 참고 있냐라고 하면 주연이는 많이 외로운 아이고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든 아이야 라고 주연이를 감싸는 서은이의 마음도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났을 때 그렇게 막 나 사실 너의 그 외로움을 이용한 거였어 라고 말하는 게 또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막 못 박는 말을 그렇죠. 하면서 싸우기도 하다가 미안하다고 화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사실을 어떻게 의미화하는가. 맞아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인물과 사건들을 규정해 나가는 방식을 진짜 잘 보여주죠. 이 소설이. 너무 다들 그렇게 말할 법하죠. 네. 어떤 동창은 정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어떤 학부모는 정말 이런 식으로 화를 낼 것 같고 교감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 프로파일러 너무 하실 것 내정하게 마음을 울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안에 학생도 나오고 프로파일러도 나오고 부모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가장 솔직하고 차라리 윤리적인 건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자신의 목표와 직업의식이 분명하고 그 테두리 그걸 내에서 까고 나서 말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금씩의 위선과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면서 그 인물들을 해석해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진짜 진범이 하는 말이 한 챕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진실은 누구한테만 말하냐면 하느님한테만 말해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오직 내 가상의 어떤 존재에게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는 말들, 돌아다니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진실이라는 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까 메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해서 만들어 놓고 엮어 놓은 것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판단도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의 재구성. 어느 정도 사회의 보편적인 합의 속에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판단도 사실은 되게 상대적일 때가 있잖아요. 진실, 가치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상대성을 넘어서서 책임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책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자기 나름의 근거와 목격과 이렇게 들은 풍문이 있죠. 근데 너 그거 어디서 봤어? 네가 봤니? 라고 묻자 꼬리를 인터뷰 약간 내가 내밀어서. 본 거 아니고 누가 들었다던데 이렇게 눈치고 넘어가고 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식의 도식이 위험할 위험하다는 수 것.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그런 판단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책임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 아이로 잠깐 다시 돌아오면 주연이와 서은이가 그렇게 지냈어요. 뭐 그냥 정말 친구였고 물론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문제들. 아무리 친구였어도 예를 들면 이제 필요할 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녀처럼 정말 상대방을 부린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물론 주연이는 이용했고 서은이는 오히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런 상황을 또 역으로 이용했고 근데 이제 이 둘이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럼 프로파일러가 짚지 않나요? 남자친구. 남자친구죠. 굉장히 많은 친구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공고하고 나는 얘가 진짜 최고의 나의 뭐 베프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가 생기는 순간 좀 그렇죠.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의 근본적인 그거는 외로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아니었어도 나중에 어떤 친구가 왔어도 금이 가기 시작했을 텐데 그거는 주연이가 모든 거를 서은이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그 관계의 근본에 주연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주연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도 문제지만 그 외로움이 아이를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은이를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서은이와 관계 맺는 방식은 매우 비윤리적이잖아요. 장악하려고 하고 네. 그를 이제 몇 푼의 돈으로 그의 약점을 찾아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외로움이 이 아이를 이렇게 왜곡시킨다라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주연이를 전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외로운 자들이 모두 그런 식의 관계를 맺는 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방법을 좀 누군가는 알려주고 같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여기 보면 주연이의 엄마가 주연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 주연이 엄마도 주연이를 사랑했어요. 근데 엄마에게 주연이는 까다로운 아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연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막 좋은 걸 사줘요. 그리고 막 예쁜 걸 입혀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해요. 이게 엄마가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사실은 물론 엄마가 더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랑하고 싶고 그래도 어쨌든 엄마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잖아요. 그럼 주연이가 배울 수 있는 건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서은이한테도 돈으로 필요한 걸 사줘요. 그럼 넌 나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의 속성, 아이들이 갖는 성장기에 누군가가 갖는 속성이기도 한데 엄마가 나에게 예쁜 옷을 입혀서 동료 엄마들에게 자랑할 때 주연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지만 그 수치심을 해결하고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다른 자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해소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막 너무 그렇게 하기엔 주연이가 안쓰러워요. 어떡하죠? 그건 주연이가 어떤 면에서는 주연이가 피해자인 면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주연이의 부모님이 가해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데 되게 서툴렀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를 생각하다 보면 모두가 다 너무 안타깝고, 네, 그렇더라고요. 물론 주연이도 잘못한 게 있고, 그것에 대해 합당한 사회적인 어떤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너무 안쓰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주연이가 뭘 원했을까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 책에는 부모가 주는 건 싫어. 네. 부모가 나에게 대하는 방식은 싫어라는 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럼 이 아이는 뭘 원할까? 그게 주연이가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얘는 어떻게 다루었어? 얘한테 뭘 베풀었어야 하는 아이일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연이 부모도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찰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 주연이가 투명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찰했어야 되나.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고민스러웠어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아니라 옷을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인 게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을 받고 싶지 않고 외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잘 섞이고 싶은데 엄마는 항상 튀고 싶어하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좀 더 잘 섞일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저는 약간 자꾸 주연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메일님은 자꾸 부모님 쪽으로 기울다 보니 답을 찾아내려고 막 애써가지고. 근데 주연이는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통해서 빛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나 자체를 봐주고 나 자체를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쁜 옷을 입혀서 내가 빛나는 건 엄마의 재력, 아빠의 재력을 빛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체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정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짐작만 해봅니다. 네. 우리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친구들도 언론들도 주연이를 살인자로 이제 몰고 가잖아요. 그럴 때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선이나 관점도 나오고 자극적인 기사, 그러니까 기자들의 말, 몇 학년 때 친구의 말, 편의점 사장의 말, 학원 선생님의 말, 담임 선생님의 말, 학부모의 말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서 우리가 범인이 밝혀지는 마지막 부분이 되기 전까지 나 자신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우리 신문기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맞아. 이 기사를 읽어보고 댓글을 읽어보고 저 기사를 읽어보고 누구 말을 들어보고 할 때마다 갑자기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뭐 이렇게 말했대. 걔가 중학교 때 이런 적이 있대. 아 그것만 보면 딱 알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할 정도면 정말 큰 벌을 줘야 돼. 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이런 말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다 돌아보게 되고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고 누구로부터 나온 정보인가를 선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신문기사 얘기 아까 하셨는데 신문 기자도 사람이고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있는 거, 보고 싶은 것에 휘둘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다문서 읽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관점을 봐야 한다는 걸 이 책 자체가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볼 때 이런 문제, 저렇게 볼 때 저런 모순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실은 뭘까, 진짜는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빨리 판단하지 않고 좀 견디는 것도 맞아요. 되게 능력이 필요한 것 필요해요.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좀 윤리적인 능력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지금 기사 하나 올라오면 순식간에 4,000개의 댓글 뭐 이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는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런 거 보면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그걸로 판단해버리는 게 굉장히 이런 빠른 사회와 함께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주연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되게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고 그때 엄마 무서워하는. 엄마가 그때부터 딸을 약간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엄마랑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자해를 하고 아빠가 그때 들어왔는데 갑자기 엄마 때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 순간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엄마가 자신을 가해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내 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딸이라서.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잘못된 사랑 방식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근데
내 딸의 그런 결점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고 지금 그걸 숨기면서 얘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자체를 하나의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터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선생님도 비슷한 걸 경험하죠. 학원 선생님이 서은이와의 관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지도하려고 했을 때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주연이가 항의를 하고 나오면서 학원 선생님이 자기를 가슴을 만졌고 성희롱을 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자기 편을 들게 함으로써 학원 선생님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건데, 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약간 병리적인 형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 아이의 어떤 굉장히 잘못 습득된 태도로 봐야 되는 건지 판단도 안 되고, 와,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건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순간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분명한 거는 얌얌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마는 이거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사실 아까 상황은 그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안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남한테는 안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유사한 행위를 얘가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어쩌면 짐작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엄마가. 엄마는 알겠죠. 쟤는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반복됐다면 얘가 이런 경향인지 뭐 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악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정희 배우가 나왔던 예전에 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그 자기 손주가 이제 성폭행에 가담했고 학생인데 그 여자아이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할머니예요, 윤정희는. 되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겨진 아이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이 같이 가담했던 가해자들 부모들은 이 사건을 다 합의해서 덮고 싶어 해요. 윤정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이제 아이를 경찰서에 보내는 거예요. 영화 끝에. 그 할머니의 선택은. 가슴이 정말 아프죠. 되게 못된 손주여도 내 손주잖아요. 이 손주를 감싸고 싶지 않은 할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지금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간 내 새끼를. 근데 그 아이를 마지막에 이제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게 하는 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너무 어렵네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 감싸고 이런 거 누가 못하겠어요. 부모의 본능대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렵고 중요한 사랑이구나. 저도 잘 못하겠죠. 저도 잘 못하겠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할 때 뭐 얘를 성공시키고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결과로 내가 평가받는다고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내 아이의 흠을 잘 드러내서 의논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내가 또 가족 간에도 평가받을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사실 내 평가가 아니라 아이가 잘 자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둬야 그런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 만한 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1도 없을 때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이 주연이라는 친구가 분명히 자기는 지금 그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부분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왜 그랬는지 나오죠. 그러니까 주연이는 서은이가 자기에게 줬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았고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라졌던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자기 확신의 상황이 안 돼요. 내 기억이 안 나.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나보고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변에 나를 믿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런 확신 있는 삶들을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우리는 보통 그런 문제는 잘 봉착하지 않고 그냥 너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라든가 그런 얘기만 계속 들어도 내가 정말 그랬나? 그리고 또 막 요즘은 심리학이 워낙 유행해가지고 무의식 중에 그런 심리가 있어서 네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 했던 얘기랑도 연결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주연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나름의 편견들이 있잖아요. 걔가 서은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때 내가 알아봤지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걔 좀 이상한 애예요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작동하면서 사실은 보면 단서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눈치를 챘는데 예를 들어 벽돌이 산산조각 났다. 맞아요. 그건 아이가 내리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아주 명징한 물적인 단서들을 묵살하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의 떠도는 말들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하게 맞아요. 되고. 그럼 우리 이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어볼까요? 저는 82쪽 마지막부터 83쪽인데요.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지.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내뱉지만 그건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그건 한때는 사소한 일에도 사무치게 행복했던 한 가족의 전부를 무시하는 말이었다.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지.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상처 입은 엄마는 찢어진 가슴을 하염없이 치면서 자신을 탓할 것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며 지내온 착한 딸에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미안할 것이다.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지. 적어도 그건 딸을 먼저 보내고 삶의 전부를 잃은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는 그저 학교에 찾아가 누구에게든 제발 도와달라고, 내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제발 이야기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서은이 어머니에 대한 서술인데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이 너무 사소한 말이어도 누군가를 베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당하기도 하고요. 살면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또 요즘에는 아이들 키우기가 되게 쉽지 않다 보니까 또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저희들도 그렇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부터 해서 아이와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첫 번째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씁쓸한 상황들이 다 같이 생각이 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던 장면이었어요. 그 장 정말 읽기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33장 159쪽부터인데요. 처음으로 정말 주연이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주려는 사람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말해봐, 진실이 뭔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처음부터 내 말 믿어줄 생각도 없었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아니야. 내가 틀렸어. 말해봐. 진실을 알아야겠으니까. 주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장 변호사는 주연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너 믿어준다고. 한순간이었다. 주연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일그러진 얼굴 위로 눈물이 쏟아졌다. 코끝이 빨개져 우는 주연의 모습은 마치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믿어준다는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참이나 주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장 변호사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깊은 고요 속에 오로지 주연의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차올랐다. 사실은 이런 장면이 아니어도 주연이가 아니어도 믿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는 누구한테나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의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우리의 사회 현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세상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네, 이 책은 청소년 소설이고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삐걱거리는 삶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곁에 있는 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죽이고 싶은 아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사는 유튜브와 팟빵에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치조 미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